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쉽게 넘어설 것 같은데 처음 이제 테스트가 될 게 이 하락할 때 갭, 하락의 의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여기를 회복하면 되면서 또 21선과 조우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를 회복하고 조정을 받는 이런 건강한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무당처럼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왜 바닥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기세.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8월 달에 이 반등을 할 때 들어왔고 베어마켓에서 또 얻어맞고 죽었습니다. 네,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시장의 낙관론자들이, 의식적인 낙관론자는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굉장히 비관적이다. 하루만 내려도 금방 또 무너지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기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사고 싶은 종목 중에서 싸다고 생각이 되면 사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증시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봉이 이제 여기서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까 보면 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처럼 차트를 분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차트의 효용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차트 공부를 늦게 했습니다. 2007년에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07년에 차트 공부를 하기 전에 계속 같은 종목을 보면서 이쯤에서는 반등이 나오겠는데 이쯤에서는 떨어지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적용을 해 보니까 이런 변동성 범위 하단이고 상단이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래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감 같은 거, 그걸 수치화한 게 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차트를 참고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특정한 주도, 특정한 의도를 갖고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없다는 전제로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 저점을 지켰다라는 것은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간 것도 이런 저점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단기 추세를 나스닥에서 극복을 하고 나면 이 중기 추세가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한시름 돌리게 되는, 그러면 짧지만 안도랠리가 전개가 되고, 그 안도랠리가 이전처럼 베어마켓 랠리냐? 아닙니다. 베어마켓이라고 하면 저점을 갱신하는 반등을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으면 이제 코스피는 전환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 반등하고 또 죽는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기간 조정으로 가게 될 것이고 추세를 돌릴 것이다. 그리고 이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면서 드디어 추세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데, 그럼 여기서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냐?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여기 하락이 멈춘 건 이제 금리가 정점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점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상할 거 생각하니까 정점이네 라는 거. 그래서 선반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점인 거고, 정점이 아닌 거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는 건 이게 어떤 신호도 없습니다. 추세가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바닥이 완전하게 나왔다는 어떤 신호도 없지만, 기세로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 바닥을 쳤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서 바닥을 쳐야 되는데 2000선을 살짝 깨는 선이면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선이 바닥이 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변수가 있었고, 또 정부의 증시 안정 기금을 투입한다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떠받쳤다. 그리고 일반적인 급락장하고 달리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수도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2000선을 살짝 깨는 게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건 저점이 다소 높아졌다 이런 이유로, 그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은 더욱 긍정적이다. 사야 된다. 적어도 저평가주들, 고배당주들은 사 나가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지금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
예, 요 종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종목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세 개 보겠습니다. 자, 소카입니다. 소카, 우와, 상장 공모가 대비 반토막 났는데 뭐 좀 하지 않을까?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롯데 신격호 회장이 우리 롯데도 금융업에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문을 보고 경제란 신문이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계속 보면서 기억에 남아 있는 건데, 이게 아마 IMF 전일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90,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IMF 전인데, 롯데가 금융업 진출을 하자 3천억만 있으면 금융업 진출할 수 있다, 이 당시에. 이런 제안에, 그럼 1년에 300억을 벌 수 있느냐. 왜냐면 이때는 금리가 10%였습니다. 자신 없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이제 IMF 지나고 나서 금리가 4%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120억 벌 수 있냐. 이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진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지금 플랫폼이나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라고 했을 때 아유, 지금 돈 놔둬봤자 예금 뭐 일본 같은 경우 0.1%인데 예금 이거 10년 지나봤자 1%밖에 안 되니까 돈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있다 보면 혹시라도 터지지 않을까?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이 거품이 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3.5%입니다. 네, 3.25%. 3.25%고 예금 금리가 한 4, 5%를 달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 10년 놔두면 5%짜리 10년 놔두면 거의 뭐 이 복리로 해가지고 거의 2배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 고평가된 종목에서 그대로 기다릴 수 있느냐? 1% 오르는 거랑 2배 오르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거품이 완벽하게 빠질 것이다. 이 성장주들이 다 빠지는 과정에서 지수가 반등한다라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카 같은 경우를 보면 공모가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가총액 5,121억. 예. 공모가 반토막 났는데 지금 실질 가치가 공모 전에는 거의 박살났습니다. 아예 그냥 기업 가치가 아예 없는 수준이 됐고 공모로 자금 빨아가지고 지금 1,485억인데 계속 적자 나고 있습니다. 1,485억의 적자. 나중에 이 소카라는 회사가 저기 렌터카 업체를 장악할 것이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카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통신장애로 저는 또 뒤끝이 있습니다. 통신장애로 제가 반납한 시간보다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돈을 더 냈는데 그걸 저한테 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자동 결제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의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거기 시간 쓰고 또 신경을 쓰고 이런 비용들 생각하면 이건 진짜 아닌 거다. 그래서 일부 돌려받긴 했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난제가 있더라. 그러면 소카가 앞으로 렌터카를 장악할 것이냐? 못할 것이고 그린카라는 경쟁 업체도 있으니까 결국은 제 가치로 갈 것이다. 그러면 적자를 안 본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에서도 또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인식입니까? 이런 가치를 따져보지 않으면 공모가에서 반토막 났으면 이쯤 오르지 않을까? 이제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 마디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쯤에서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때문에 이렇게 마디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마디에서 사서 죽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1,500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또 3분의 1 토막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4,000원에서 5,000원 4,000원에서 5,000원인데 3만원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15,000원에서 이미 마이너스 50%고 여기서 5,000원을 간다고 해도 마이너스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에서 80이니까 사실 추가로 깎이는 돈은 크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신규로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5,000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6%.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니 뭐니 거품이 낀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해서 낙폭 과대로 단기간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앞으로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된다. 특히 금리가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것은 이제 의약품이든 뭐 플랫폼이든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기다려줄 수 없는 환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카뿐만이 아니라 요거 네, 하이브 뭐 공모가 13만 원인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공모가 이하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가총액이 5조 4천억 정도 되고 예, 자산이 이제 그 공모 때 쫙 빨아가지고 올라간 거. 그래서 한 3조 3천억 정도 잡는데 여기서 이제 이 회사는 그나마 실적이 나오니까 공모가 이하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공모가를 하회했다고 해서 그 하락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이다.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공모가 한참 하회했고 처음에 이거 사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들 시가총액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다. 그래서 공모가 하회하고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아직도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9조 6천억이고 순자산이 5조 5천억이니까 많이 떨어져야 반토막이네. 만 원까지 가겠네. 이건데 이게 카카오뱅크가 일반 은행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아이고 일반 은행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시가총액 11조 원, 저기 카카오뱅크보다 조금 조금 비쌉니다. 근데 순자산이 36조 5천억. 카카오뱅크의 7배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반토막 나고 이 은행 수준으로 된다면 14배 떨어져야 정상이다. 그럼 카카오뱅크 2만 원도 안 되는데 14배 떨어지면 얼마짜리 됩니까? 1,500원짜리 됩니다. 그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아직도 비싸다 아니 아직도 팔아도 수익이 나는 주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카카오야 뭐 경영권 지분이니까 팔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투자밸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취득가액이 4,420억 투자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현재 한 22조 7천억 되니까 아직도 7, 8배 수익입니다. 투자한 금액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블록딜 뭐 몇 번 하다 보면 순식간에 뭐 5천 원짜리 되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괜찮은 게 아니라 많이 내렸고 시장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진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사서 있다 보면 시장이 정상화되고 금리가 정상화된 이후로 그런 거품에서 기다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자 비용이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저평가주들은 회복하고 저 고평가주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지금부터 사 나가셔도 됩니다. 지수가 반등하는데 거품주들이 빠진다. 나머지 종목들 저평가주들에게 차곡차곡 채워지게 된다는 의미니까 상당히 좋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깜빡하고 댓글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어제 거부터 어제 거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깜빡깜빡 하는 게 댓글 확인까지 빼먹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뭐 크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작게 이렇게 쌓여 나가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뭐 사실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종목 내일 당장 상한가 가니까 몽땅 지르세요 이런 게 도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고 또 뭐 사람 사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인사하고 감사함을 또 되새기고, 그 감사한 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감사하시라 이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는 부분에서의 감사함입니다. 네, 그리고 대창 솔루션 말씀하셨는데,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핵폐기물 저장 반갑습니다. 시설하고 관련된 수혜주인데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제 댓글이었고, 오늘 댓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트로 같은 경우는 인트로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식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인트로를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용량이 확 늘어납니다. 예, 업로드를 빨리 못하니까 지금 녹화하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당분간 인트로를 빼고 또 좋은 문구가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어떤 조치가 지금 시장 반등 분위기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예, 원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호남, 뭔가 이상합니다. 뭐, 이상하면 그냥 바로 삭제를 해버려야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넥스트 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릴 때, 한 십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이제 저는 이 나쁜 댓글, 악플을 다시는 분들을 이 감화나 교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악플이 여러 이유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속이 꼬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신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라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감화를 해보려고도 하고 교화를 해보려고도 하고, 안 됩니다. 관심 주는 자체를 즐기고 더 자극적으로 사람을 긁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삭제를 했더니 그 뒤로 굉장히 클린해지는 겁니다, 사이트가. 그래서 사이트에서 이제 악플로 고통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왜냐면 이거는 뭐 상대를 해주고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주장을 한다, 주장에 예의가 없으면 상대해줄 그 말에 맞더라도 상대를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클린하게 가니까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거의 안 계시는. 물론 이제 저한테 한마디 하고 싶고, 얄미워 죽겠는데 누가 저 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런 생각을 하시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욕을 해주면 시원하긴 하겠지만, 그런 맛은 없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 괜한 악플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기미만 보여도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뭐 오해다 그러는데 나쁜 뜻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러면 왜 삭제를 하느냐, 난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창 솔루션하고 넥스트 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창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기업이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잘 될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잠재력도 참 좋고 이런 회사인데, 아직까지 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지금 주가도 최근에 이제 하락장에 같이 좀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 대창 솔루션이 앞으로 핵폐기물 그 원전 탈원전의 수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핵폐기물 저장 시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 무슨 그러니까 뭐였지? 그 지난 정권에서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쇄를 해버렸던,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원전처럼 폐쇄를 해버리면 이제 폐기물이 다량으로 나오니까 요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가동만 계속 하다 보면 폐기물이 소량으로 나오니까 이 저장 시설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탈원전을 하면 단기간에 수혜가 크고 탈원전 정책을 수정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 기자재고 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고 이런 부분들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예, 그런 기업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이 재무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아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참 제가 돈만 많으면 도와주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큽니다. 예. 근데 뭐 잘 이겨내고 잘 될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뭔가 잘 됐을 때 잠재력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야, 너 같으면 네가 경영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경영자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액면 병합을 하고 100원짜리니까 첫 번째. 예, 두 번째 이제 같이 같이 죽읍시다. 유상 증자하고. 그래서 이제 재무 좀 개선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 그 이것저것 이제 좀 구조 조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흑자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금 조달 싼 걸로 다 대체를 하고, 이 흑자가 나니까, 예, 이 대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더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조금씩 생기면, 예,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 유상증자를 고통 감내를 한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고, 이런 순서가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단기 수혜가 중장기 수혜로 바뀌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에 좀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장래가 촉망되는데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 예, 잘 버텨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넥스트치, 예, 시장에 등장하고 얼마 안 됐는데, 글쎄, 저는 뭐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하고 시가총액이 1,600억대. 그럼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보호해소 물량이 이제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계속 주가는, 예,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평가 상태도 아니고 상장 초기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보니까 매물 얻어 터지고 다시 죽더라. 왜? 몇 달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전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올라가니까 기다려야지 하겠습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본전 되면 팔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악성 매물이 되고, 이 악성 매물을 이길 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 사람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고, 예, 그래서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예, 넥스트 칩에 대한 뭐 견해를 물으시면 저는 안 살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또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 분명한 건 그 심리가 무너졌던 부분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낙폭 컸던 종목들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만 찝어보면 이 캐스트 코리아인데, 예, 캐스트 코리아가 낙폭이 컸지만 이게 조금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은 게,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날 보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 뭔가 여기서 밀어 올렸던 쪽에서 털었다라는 인식을 줄 만큼의 거래량 격차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다시 양봉으로 세우면서 양음량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는지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 단기 거래량이 요 매도에서 터지는 것 때문에 조금 단기간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해도 시가총액이 331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중국하고 경쟁이 완화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 관심은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기업을 인수를 하는 쪽으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도 없는데 맨날 생각만 거창합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그 아직도 매각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매각 좋은 주인을 만나면 한번 뛸 수도 있다. 그리고 요 본업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요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만약에 이 캐스테 코리아가 자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2배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흑자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잘 알고 이 분야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이거를 인수를 해서 구조조정 착 해가지고 기름기 쫙 빼고 이걸 주가를 아니 기업 가치를 제고를 시키면 순식간에 올라갈 텐데 그게 참 생각이 누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싶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일단 거래량을 봤을 때는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이 될 것 같다. 근데 이 확률적으로 이제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로 급등한다. 이건 뭔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컸던 종목 중에서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이제 아직도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택배 관련된 좀 잡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쿠팡이 완성한 물류 시스템을 과연 대한통운이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소 좀 회의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쿠팡처럼 이렇게 거점마다 물류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요 물류 거점에서 다시 물류 허브에서 다시 이 인건으로 가는 이 시스템은 돈이 많이 들지만 변수 없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에서 스마트화해서 분류를 하고 이걸 이제 운송하는 다른 택배하고의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물류 비용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약간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과연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걸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시스템 자체는 커버할 수 있지만 만약에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쿠팡은 직원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한통운이 이제 압도적인 택배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락하고 있지만 실적이 그냥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는데 택배 시장이 쪼그라들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얘가 뭐 그때 오버슈팅이 나왔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택배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아주 강하게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실적이 뭐 나쁜 게 아닙니다. 2분기 실적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났고 올해 4,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주가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높고 그리고 업계 1위인데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대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임원이 추가되고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다소 늘고 그래서 생각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나 의약품처럼 거품으로 올라갔다 빠진 종목하고 틀리게 실체가 있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등장하는 순간 이거 사실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자, 이게 2만 원 이하에서 저는 매수를 추천을 합니다. 뭐 한국전력이 적자가 나더라도 지금 전기 요금 인상한 걸로 어느 정도 또 상쇄가 될 것이고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는
예, 한 22조 정도 적자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70조에 육박했던 지금 순자산이 43조로 쪼그라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2조 5천억인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고, 이 자산들도 상당 부분 예, 그 재평가를 하게 되면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비 원동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예전에 한국가스공사도 그랬듯이 과거의 적자를 소급을 해서 만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라고 하면 사실 작년 거 올해 거 해가지고 한 27조, 지난번 거까지 다 더하면 한 최대 30조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근데 이게 그 연료비 연동제만 하면 최소 5조 원의 이익이 나고, 그리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 6조 원을 더해 가지고 한 5년 동안 이거를 깎아내자.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은 가치 상실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최소 연 5조 원의 이익을 낸다. 그러면 한국전력의 적정 주가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조, 지금의 4배 정도가 가야 됩니다. 8만 원을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한국전력이 일반적인 기업일 때 얘기고, 뭐 공기업에다 정부 개입을 받기 때문에 보통 할인을 받으면 한 4만 원 정도는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하에서 계속 담아 가시면 되는데, 당장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정부 정책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예, 천천히 없어도 되는 돈을 담아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를 실행하는 게 아마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려버리면 선거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올려야 된다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안에 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하고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고, 이게 이제 주가 반등의 동력이 될 것이니까 예, 지금 시장 때문에 내렸을 때 담아 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